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에 재직 중인 안현철 교수입니다. 이번 2021학년도 봄학기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비록 이렇게 동영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고, 이런 동영상 강의 그리고 이제 줌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일단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에는 따로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줌을 통해서 하는 수업,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하는 그 수업에서는 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1주차의 첫 수업도 제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거와 별개로 또 줌으로도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의견도 교류하고 인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그 국민대학교의 모든 수업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수업도 이제 이캠퍼스라고 하는 가상대학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주요 사항들 올려드리고 하니까요. 거기 참고하셔서 1주차에 해당되는 줌 주소 찾아서 들어오시면 그 줌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첫 수업은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이번 이제 15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 학기의 수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라는 과목이 왜 어떤 배경에서 개설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 각 주차마다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쭉 조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성적이 매겨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주로 이제 과목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의 수업이 오늘 1주차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목차 한번 살펴보고 목차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업은 전반적인 강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먼저 이 강의가 어떤 배경에서 개설하게 되었는지 소개를 드리고, 이 개설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수업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랄까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운영 방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강의 운영 방식에 대한 또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리고요. 총 15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한 학기 강의의 내용이 각 주차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어느 시점에 숙제가 나가고 뭐 어느 시점에 뭘 배우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평가는 어떤 비중으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평가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동영상 수업이 모두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이 동영상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숙제는 아니고요. 숙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본 지식들을 갖고 계신지도 좀 파악을 해서 수업 운영에 좀 참고하고자 그리고 혹시 뭐 그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건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아주 간단한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설문에 간단하게 응답을 좀 부탁드리는 그거 이제 뭐 숙제는 아닙니다. 그거 이제 하나 부탁을 이따가 드릴 거고요. 이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수업이 우리 그 경영대학 1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제 기초 필수 수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수업을 그래서 즐겁게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그 신입생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늘 매 학기 초가 되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도 늘 이렇게 강의실에서 틀어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했던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이제 올해는 마침 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촬영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 동영상 끝부분에 제가 그 틀어드렸다는 그 동영상을 이어서 붙여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끝나고 이어서 그 동영상 한번 쭉 감상해 보시고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새 학기 새 출발에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 1주차 강의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질의응답 Q&A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 되어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는 뭐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 지금은 이제 제 얼굴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제가 뭐 제 얼굴을 이렇게 뭐 화면에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의 노트와 제 목소리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 얼굴도 보고 서로 만나서 질문도 받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런 활동들도 이번 학기 동안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 수업이 진행되는 그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는 제가 줌이라고 하는 툴로 줌 강의실을 또 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뭐 그때 이제 정해져 있는 활동도 같이 하고 뭐 간단하게 수업의 주요 내용들도 짚어도 드리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이번 1주차 해당되는 줌 수업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국민대학교의 모든 강의들은 이른바 이제 e캠퍼스라고 불리우는 가상대학 시스템의 각자 교과목별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도 각 분반별로 그 독립된 커뮤니티가 당연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그런 이제 그 자료들, 그 다음에 안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수시로 참고하셔야 될 텐데요. 그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가 그 조만간 이 이제 동영상 올릴 때 줌 강의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접속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날 들어오셔서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이제 얼굴도 보면서 우리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거나 또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건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그 줌 수업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소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의 개설 배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들 합니다. 예, 대학 교육,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너무 문제가 많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누가 많이 하고 있냐면,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들 뭐 물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산출된 그런 졸업생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예, 수요자 같은 거죠. 예, 이 수요자가 되는 기업들이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캡처한 요 기사도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사의 제목이 대학 교육 산업 현장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4년 동안 뭐 비싼 등록금 내면서 열심히, 예, 공부를 해가지고 배출한 학생들이, 예,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당장 산업 현장에 써먹으려고 하면 준비가 덜 돼 있더라는 거죠. 예, 뭐 지식적인 면도 부족하고 해서 기업들은 이들을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더 이제 수반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학별로 평가를 내려보니 뭐 직무 역량이나 이런 쪽에서 낙제가 좀 크고, 기업에서 기대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우리 졸업생들이 잘 못 갖추고 나오고 있더라, 뭐 이런, 예, 지적들을 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사에서 제시한 처방책 중에 하나가 말로만 설명하는 이론 중심의 수업을 좀 탈피해 달라, 그러면서 실습을 겸한 수업을 포함해서 좀 수업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해서 졸업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경영대학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학부의 학생들은 경영정보학부를 선택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졸업을 했을 때, 예, 전공을 살려서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면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산업 현장은 어디가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산업 현장, 예, 어디 무슨 큰 공장 같은 데가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를 뭐 제조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예, 이런 큰 뭐 장비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데서 일을 하시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주로 뭘 사용하시겠어요? 예, 이 다음에 졸업하시면, 그렇죠, 컴퓨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 근무 환경이 주로 어디서 근무를 많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졸업하면, 예,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겠죠. 예, 소위 얘기하는 오피스 작업을 주로 여러분들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산업 현장은 주로 어디다? 사무실이라는 거죠. 사무실.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졸업을 딱 했을 때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배워왔냐를 판단할 때, 예, 어떤 능력을 주로 많이 보게 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사무실에서 필요로 되는 다양한 어떤 업무의 역량들. 그런데 요새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들 다 뭘 가지고 해요? 예, 다들 컴퓨터 한 대씩 앞에다 두고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이런 작업들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산업 현장은 어디다? 오피스다 이거죠. 예, 오피스고. 그렇고 그 오피스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역량은 무엇이다? 산업 현장에서 역량은 무엇이다? 이런 사무 자동화 도구, 예, 우리가 영어로 오피스 오토메이션 툴이라고 불러요. 예, 줄여서 OA라고 그러죠. OA. 이런 OA 툴, 사무 자동화 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뭐 아래 한글,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문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것들을 이용한 뭐 수치나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해내느냐,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잘 공부하고 나왔구나, 이 친구 많이 배우고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요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신입사원들이 어떤 데에서 역량이 그나마 가장 뛰어나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들에게 물어봤더니 기업들이 느끼기에, 인식하기에 신입사원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업계 기대치라고 돼 있잖아요. 업계에서 보기에 이거는 신입사원들이 되게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1등이 뭐예요? 정보 IT 활용 능력이에요.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모바일, 유비쿼터스 이런 거, 그러니까 최신 IT, 그리고 사실은 사무 자동화 도구도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최신의 OA 툴들은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분들은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잘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제일 기대하는 게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굉장히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일 1등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입사원에게 뭔가 일상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이제 교육을 하려면 전체 32% 가장 많은 비율이 그래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또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24.8%는 6개월 갖고는 부족하고 1, 2년이 걸린다. 심지어 2년 초과라고 응답한 사람도 5.8%나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기대하는 능력,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정보와 IT 활용 능력에 있고, 근데 이제 그 기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못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숙제를 우리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대학이 좀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우리 지금 경영대학 학생들의 경우로 본다면 그 기술은 사무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런 사무 자동화 도구 같은 것들에 대한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특화된 과목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의문을 갖는 우리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무슨 직업훈련소도 아닌데 대학이, 아니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기술 하나하나, 기법 하나하나 이런 과목이 굳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취업 잘 되라고 그 취업하기에 유리한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죠. 물론 대학 중에도 이런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처럼 그런 그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대학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학의 설립 목적은 그렇지는 않죠. 대학의 설립 목적 자체는 취업을 위한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연마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는 굉장히 실무지향적인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과목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설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제가 설계한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과목의 목표와 운영 방향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목표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산업 현장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사무자동화, OA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타 다양한 PC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잘 숙지시켜주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강의 목표인데, 근데
툴을 왜 열심히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툴을 잘 쓰는 전문 기술자가 되라고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툴을 쓰는 데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보다 고차원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아주 뭐랄까요, 센스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걸 잘 못 써요. 예. 그러면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데, 보고서 같은 걸 쓰거나 이럴 때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조악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학생의 아이디어가 나쁘진 않아요. 예, 이 학생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툴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툴을 잘 쓰면은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툴을 잘 쓰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것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가게 되면 어떤 기획 업무, 분석 업무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 오롯이 여러분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실제 기획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 본질적인 업무에 더 많이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예, 그래서 그런 업무를 기술적인 불편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끝나면 사실은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에서 하는 그런 기술 가르쳐주는 수업과 큰 차이는 사실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이제 대학에서 운영되는, 우리 4년제 대학에서 운영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툴 가르쳐주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거를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에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툴을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응용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예, 그 비즈니스 응용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함께 소개하는, 예,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그 기술의 비즈니스 응용도 함께 배움으로써 이 IT 이런 사무자동화의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일선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이해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수업이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수업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운영 방향에 따라서 운영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PC의 응용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린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과 같은 사무자동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젠 알아두셔야 될 것들, 예를 들면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툴도 소개를 할 거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3D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도구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법을 이번 한 학기 동안 교육을 할 것이고요. 수업 자체는 소프트웨어 활용 기법이 중심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목표가 훨씬 더 큰 비중인 건 맞아요. 한 90%, 80%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숫자를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 어느 기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어느 툴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도구가 경영 분야 응용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 이런 거 소개해주고, 예, 거기와 관련된 그 경영 분야 응용을 하는 거와 관련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이런 형태로 한 학기의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쭉 같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런 배운 기법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근데 꼭 그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 생활 하시다 보면 뭐 팀 프로젝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교수님들이 발표 수업 같은 거 굉장히 또 많이 시키세요. 여러분들 3, 4학년 수업 이제 고학년 수업으로 가게 되면 뭐 매 주마다 팀별 발표 돌아가면서 뭐 PPT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해야 되고,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려다 보면은 뭐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각종 리포트나 어떤 뭐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문서 같은 거 만들 때 1학년 때 배운 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이제 이런 목표와 이런 운영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의 개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목 코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강의 이름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01 분반의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4에서 6교시가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시에 시작해서 2시 45분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강의실은 우리 이제 경영관에 있는 가장 큰 전산 강의실인 413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강의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이번 학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강의는 여기에 이 시간에 해당되는 분량만큼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보조제로 사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줌 수업이 매주 화요일 12시에 12시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 줌 수업은 어디로 어떻게 접속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e캠퍼스 공지사항 통해서 나중에 또 따로 안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안현철 교수라고 앞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국민대학교에 2009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국민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소에서 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경영관 313호예요. 경영관 3층 저쪽 끝에 쓰레기통이 있는 옆방 그 방이 이제 제 연구실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수업과 관련해서 혹은 뭐 다른 이슈지만 저와의 상담이 필요해서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니면은 요새는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하시면 줌이나 온라인으로 저와 인사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하고의 면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은 자유로운 편이에요. 제 수업만 없으면 수업 빈 시간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고요. 언제가 이제 희망하는지, 언제 면담을 희망하는지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전에 시간을 조율해서 방문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줌을 통해서 만나시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제가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요 아래 보시는 URL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URL kislab.국민.ac.kr 요 사이트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학원 연구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재에 대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그 대학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이 보통은 되게 비싸요. 저렴한 책이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들을 제 마음에 쏙 들게 전체적으로 딱 커버하고 있는 그런 교재가 세상에 없더라고요. 예, 세상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그런 사무 자동화 도구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어떤 좀 정형화된 교재를 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여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우리 수업의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 쓰셔도 됩니다. 학기 초에 대신에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요 파워포인트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제가 매 주마다 강의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것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활용하기 좋게 PDF라고 하는 양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업하기 전에 미리 우리 e캠퍼스의 과목 공지 게시판을 통해서 요 강의 자료, 그리고 제가 보면 이제 실습을 하는 주가 많아요. 그럴 때 실습에 참조할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들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해서 제가 공지사항 게시판에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주차의 강의 노트는 1주차에 올리고 3주차의 강의 노트는 2주차에 올리고 이렇게 한 주씩 미리미리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참석하시기 전에 강의 노트를 뭐 출력을 하시거나, 여기 이제 출력해서 준비해 오시라고 추천을 했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꼭 이렇게 인쇄된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써야지 이렇게 제 지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스마트 패드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그 패드에다가 파일을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 소프트 카피를 참조하면서 강의를 보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인쇄물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실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쇄를 미리 해서 이렇게 강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로 만든 교재를 인쇄하실 때 슬라이드 한 장이 A4 한 페이지가 되게끔 찍으면은 어때요? 대체로 종이 낭비가 좀 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젊으니까 눈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조금 작아도 종이를 아끼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비용도 아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의 노트를 PDF로 배포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 버전으로 배포해 드리지 않고 두 가지 버전으로 배포를 해 드려요. 하나는 오리지널 버전은 A4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 한 장씩 들어간 버전이에요. 크고 잘 보이는 버전이죠. 그거와 별개로 앞에 글자가 P-로 시작하는 소위 프린터 프렌들리 버전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프린터 프렌들리 버전은 A4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가 4장씩 들어간 그런 버전이에요. 나중에 PDF 열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프린터 프렌들리 버전 이걸로 출력을 하시면 종이나 잉크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어찌됐든 핵심은 출력하실 분들은 그 프린터 프렌들리 버전을 출력해서 오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소프트 카피가 익숙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이 파일을 미리 이제 준비를 했다가 강의 노트 함께 참조하시면서 수업과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그 설문조사에서도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했어요. 저 2009년 3월에 부임하자마자부터 이 수업을, 그러니까 10년 넘게 같은 수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수업을 운영할 때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게 과목을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예전부터 많이 써와서 이런 사무자동화 툴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거의 경험이 없는, 뭐 진짜 아래 한글로 문서만 조금 써봤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써보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런 학생들이 이게 학부 기초 과목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고 다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저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레벨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수업이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못하는 학생들, 좀 기본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업이 따라가기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너무 그렇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는 학생들도 물론 이 수업의 내용에 뭐 80, 90% 대부분 아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매 수업마다 한두 개라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오피스를 굉장히 오래 써왔다고 자부를 하지만 지금도 저도 가끔씩 새로 알게 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잘 메모했다가 여러분들 수업 때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새로 배우는 한두 개의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기능이 또 앞으로 여러분들 그 역량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끈기 갖고 들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나는 전혀 안 써봐서 MS 오피스 이런 거 전혀 안 써봐서 뭐 워드도 그렇고 파워포인트 뭐 엑셀 이런 거는 나는 너무 젬병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수강생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의의 정식 교재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새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올 칼라로 아주 인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 오피스 활용법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차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 책 굉장히 잘 썼다는 책이랑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이 책으로 공부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하는 책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딱 집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가까운 서점,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 이제 혹시 있다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으로는 구매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을 좀 한번 형식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한번 책들을 쫙 보시고 내 수준의 이 정도의 입문서 정도를 한번 미리 한번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책은 하나 구입을 해서 이거는 이 MS 오피스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책을 강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참고서적은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도중에도 소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책 역시 구입할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그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에도 성곡도서관이 있는데 성곡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먼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뭐 자주 도서관을 찾아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뭐 혹시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거나 학교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성곡도서관에서 책도 좀 빌려서 보시고 그 책들 중에 제가 추천하는 참고서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보셔도 되고 아까 이제 오피스와 관련된 입문서도 서점에서 알아보셔라 했는데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대출해서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으로는 주차별 강의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주차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강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1주차의 강의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특히 우리 수업은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거나 이럴 기회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수업 통해서 또 계기가 되니까 서로 이제 친하게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주차 줌 수업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줌 수업도 참석을 하는 것이 뭐 필요하고 추천드리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1주차의 줌 수업은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석을 해서 그리고 그날은 뭐 예외 없이 비디오도 반드시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켜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얼굴도 보면서 인사 나누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제가 이제 학생 카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학생 카드를 인쇄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고 손으로 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온라인 그 설문 사이트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그게 이제 이번 주차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주차와 3주차, 이렇게 2주차에 걸쳐서는 PC의 기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라는 제목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업이 사실은 경영대학에 굉장히 많은 분반들이 열려요. 많은 분반들이 열리고 원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는 여러분들에게 MS 파워포인트, 그리고 MS 엑셀 요 두 개만 사실은 깊이 있게 가르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큰 지침은.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도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을 주로 많이 가르쳐 드리죠. 그리고 엑셀이 사실은 전체 학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강조되는 소프트웨어가 엑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만 잘 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다 채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좀 난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경영정보학부에 입학하신 거잖아요. 경영정보학부에 와서 우리 컴퓨터 뭐 경영 이런 거 배워요. 이러면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컴퓨터 고장 나면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일이 많을 거예요. 너 그런 거 전공한다며? 뭐 이러면서 너 컴퓨터 잘 만지겠다. 뭐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는데 좀 고쳐줄래? 뭐 이런다든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 비유하자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의 무기, 소총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PC거든요. 컴퓨터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총을 잘 쏘는 명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에 이상이 있거나 총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 명사수의 솜씨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파워포인트를 잘 쓰고 내가 아무리 엑셀을 잘 만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컴퓨터가 고장나요. 아니면 컴퓨터에 무슨 이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뭐 무기가 고장난 소총이 고장나 버린 명사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주, 2주 정도는 이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PC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2주의 시간을 할애해서 PC의 기본을 강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또 요 시점에 굳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대학에 입학을 하면 또 대학 4년간 사용을 하실 노트북이나 PC를 새로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려고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뭐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뭐 램이 어떻고 무슨 SSD가 어떻고 뭐가 몇 기가인데 무슨 인텔에 무슨 몇 세대가 적용됐고 막 이런 캐시 메모리가 얼마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너무 부족하면 컴퓨터를 살 때에도 도대체 이게 뭐가 좋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특히 학기 초를 맞이하는 신입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제 또 새로 장만하려고 하는 그런 신입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주차에 PC 하드웨어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그런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PC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각 기술별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2주차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3주차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예. 여러분 컴퓨터에 주로 이제 뭐 맥을 쓰는 친구들은 맥OS라는 걸 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윈도우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일단 윈도우가 작동이 안 되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런 윈도우나 맥OS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원을 딱 키면 예,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영어로 OS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죠. 이 운영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예, 이 운영체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예, 3주차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원들이 웹상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상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유익한 그런 웹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것도 3주차에 진행이 될 겁니다. 2주차 수업이 끝나고 나면 2주차 때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는 맞춤 PC 주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도 돼요. 내가 뭐 지금 150만 원 정도 뭐 예산이 있다고 가정한다, 혹은 뭐 1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두시고 그 가정 하에서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은 맞춤형 PC 주문서를 만들어 보는 거,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과제니까 금세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업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4주차에는 이제 아레아 한글, 예, 한글 워드 프로세서, 줄여서 HWP라고 하죠.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사용법을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업에서는 따로 안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뭐 회사를 가거나, 특히 이제 회사보다도 여러분들이 혹시 정부와 관련된 혹은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래 한글로 문서를 편집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도 대부분의 공문서는 다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학생들, 여러분들이 전공이 또 경영정보학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대에서 뭔가 이제 일을 맡게 되면 문서 작업 같은 거는 행정병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병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늘상 시키는 게 아래 한글 가지고 문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은 어느 정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뭐 한 주 정도는 충분히 할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주차에는 아래 한글 사용법을 최신 버전 기준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기능을 소개하고, 이 아래 한글과 같은 워드 프로세서의 비즈니스 응용 사례로 여러분들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업해야 되잖아요. 예,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응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예, 어떤 거에 주의해서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드리고, 예, 이 주에 대한 과제로는 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아래 한글로 한번 작성해보는 예, 그런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와 6주차 이렇게는 프레젠테이션 툴, 예,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있는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주부터 이제 처음 MS 오피스 제품군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MS 오피스 전반에 대해서 예, 특성을 소개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의 개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발표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문서잖아요. 이런 문서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효과적인 PT 효과를 최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의사항이 있는지 작성과 관련된 팁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 프레젠테이션 툴 중에
웹에 기반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지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 또 프레지는 파워포인트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워포인트의 각 기능별 내용들을 쭉 소개할 텐데, 우리 5주차에서는 홈 탭과 삽입 탭에 있는 주요 기능들, 뭐 도형을 그리거나 그림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6주차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고급 기능들, 이미지를 편집하고 뭐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마스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2019년 버전에 새로 도입된 기능들이 있어요. 뭐 3D 모델을 삽입하는 기능, 그 다음에 몰핑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3D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 도입된 기능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도구의 비즈니스 응용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보통 이제 요새 뭐 창업도 많이들 하잖아요.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 투자를 받기 위한 활동들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의 사업 계획서가 대부분 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작성하는 로직이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6주차에 부과되는 세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기업을 하나 생각해내시고 그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6주차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주차 과제는 이렇게 괄호 열고 컴피티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과제는 제가 약간 경진대회 비슷한 분위기로 해서 제 이 수업이 2개 분반이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 2개 분반 전체로 해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학생들에게는 제가 따로 상을 주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홈워크 3번은 시간도 충분하게 드립니다. 뭐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좋은 작업 결과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과제와 달리 이 홈워크 3번은 배점도 2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제가 이제 6주차에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7주차에는 스프레드시트 파트 1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MS 엑셀을 공부하게 됩니다.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프레드시트가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사람들이 주목해서 많이 쓰는지, 어떤 핵심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고, 엑셀은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게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날에는 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채우는 거, 시트 관리하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중심으로 배우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주차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2차례씩 치렀는데, 중간고사를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그냥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강의를 더 빡빡하게 채웠어요. 그래서 8주차에도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8주차에는 이제 MS 엑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뭐 시트 관리, 출력 관련 팁, 셀 서식 같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의 개념, 이런 것들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주차에는 이제 엑셀의 고급 기능으로 좀 넘어가서 차트를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함수들 이런 거 이제 배우면서 함수와 관련된 과제가 요때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10주차에는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고급 기능들, 엑셀의 고급 기능들 배우게 될 텐데, 필터와 정렬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기능,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써본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해찾기 같은 기능은 더더욱 이런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고급 기능들 중심으로 해서 10주차에 소개가 될 거고요. 실제 비즈니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를 엑셀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사례로 여기 이제 S도브라고 하는 가상의 사례를 하나 가져와서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엑셀을 제일 많이 쓰는 경영학의 분야가 회계 재무 분야예요. 예, 회계 재무 분야는 수치나 이런 데이터들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스프레드시트와 관련된 비즈니스 응용 사례로 제가 나중에 회계학 원론 통해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일단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구현하기 쉬운 손익계산서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다섯 번째 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세 번째 과제 컴피티션 했던 과제에 이거 있었잖아요. 사업계획서 만들기 과제. 요때 그 사업계획서 쓴 그 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 가상 기업의 추정 손익계산서 3년치를 한번 엑셀로 구현해 보는 그 과제가 5주차의 다섯 번째 과제로 10주차에 부과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11주차와 12주차는 엑셀 고급 기능의 끝판왕을 배우게 돼요. 예, 여러분 그 MS 엑셀 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엑셀은 그 자체에도 기능이 많지만 설사 엑셀 자체에서 기능이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거를 부가적인 기능을 더 추가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엑셀 안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VBA예요. VBA. VBA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의 줄임말이고요. 이때 이제 수업 때 가면 또 배울 거예요. 이 VBA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VBA라는 언어에 대해서 11주차와 12주차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니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2주 뭐 3시간씩 수업해가지고 이거 배우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게 걱정도 되시기도 할 거고 궁금도 하실 텐데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VBA 언어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팁이나 노하우를 따로 또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이 VBA 언어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차에는 일단 시작이니까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연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배우게 되고 간단한 실습까지가 하나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 시간에는 뭐 반복문,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기타 유용한 명령어들 배우고 사실은 이제 이걸 왜 우리가 열심히 배우느냐, 그거는 이 VBA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은 단순한 반복 업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막연하게 들리실 텐데 요 주차 수업에 가시면 그거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VBA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파일을 열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추출하고 그것들을 정리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따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 같은 걸 할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VBA 익히는 시간을 12주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주차에는 이미지 편집하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도구,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포토샵이라는 도구죠. 여러분 뭐 포샵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포토샵은 어떤 소프트웨어고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왜 잡티도 제거하고 피부톤도 밝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포토샵 처리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인물 사진 처리하려고 포토샵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멋진 프레젠테이션이나 리포트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그림 같은 걸 삽입해야 되잖아요. 이미지나 그런 거 이제
편집하려고 이걸 배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 구성을 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요새는 이제 그 이미지나 이런 화상에 대한 편집도 중요하지만 또 동영상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영상 촬영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좀 편집하거나 이럴 일들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기 중에 윈도우즈 10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비디오 편집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게 단순하지만 은근히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이 윈도우즈 10의 비디오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 13주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13주차에는 숙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 14주차는 이제 마지막, 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해서 14주차에는 3D 프린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3D 프린팅의 개요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심자들이 가장 쉽게 입문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무료 그 3D 디자인 툴 중에 오토데스크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팅커캐드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 팅커캐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러분들 이제 팅커캐드 회원 가입해서 함께 같이 간단하게 열쇠고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머그컵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주차까지의 이제 정규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인데, 기말고사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 감독의 문제로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은 오프라인으로 치르면 제일 좋죠. 오프라인으로 치르면 제일 좋은데, 이거 역시 그때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도 치렀습니다. 이번 학기도 아마 온라인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시험 방식을 확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15주차의 기말고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그때 즈음 가서 따로 추후 공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배운 내용이 양쪽 분반이 똑같기 때문에 15주차에 치러질 기말고사는 두 개 분반이 하나로 합쳐져서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떻게 시험을 치를 예정인지를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평가에 대한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면 우리 수업에서는 기말고사를 15주차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총 7차례의 과제가 부과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전체 평가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이 50%, 그 다음에 과제물이 30%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동영상 강의를 빠지지 않고 다 시청하셨는지를 체크하는 출석,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 10%는 이제 제가 줌 수업을 운영을 할 텐데, 그 줌 수업에 여러분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참여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업 참여도 10%를 평가를 합니다. 기말고사는 지필고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말고사는 뭘 물어보고 어떤 걸 볼 것이냐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시험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학기 줌 수업에서는 좀 이런 제가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에 다양한 문제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은행들을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각 주차별 다뤄진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복습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만 잘 여러분들 따라와서 들으시면은 뭐 기말고사는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과제는 아까 그 각 주차가 있었잖아요. 언제 나간다고 했던 그 주차에만 부과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각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 이랬는데 이런 거죠.
제출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제가 10분 늦었습니다, 15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도 있고 어려운 이유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위험을 피하려면 미리 제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안전하게. 그래서 지각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유는 묻지 않아요. 이유는 묻지 않고 무조건 50%를 감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 지금 평가 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과제가 참여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 일단 뭐 과제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지각 제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또 아예 안 내시면 더 큰일 나죠. 그러면 100% 감점이니까 꼭 내시고, 두 번째, 늦지 않게 내시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부 과제에서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 짜는 과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누가 보기에도 두 개의 코드가 100% 똑같은 동료의 과제가 너무 똑같이 된 뭐 그런 과제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 과제를 카피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또 누가 누구를 카피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둘 다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대로, 그리고 설사 동료의 과제를 참조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는 곤란하죠. 그거를 내 걸로 해석해서 이해해서 다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면 이게 수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 저희 이제 모든 수업들은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는 지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절대평가 기준으로 평가되니까 여러분들 주변 친구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면 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업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매 학기 초가 되면 학생 카드를 배부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나눠드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학생 카드 작성할 수 있게 그 설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URL이 이렇게 있는데 이 URL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보고 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 가상대학 게시판에 요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다 요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 테니까 그 가상대학 1주차 강의에 있는 온라인 학생카드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 들어와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차 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숙제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하지만 다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성적에 반영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첫 번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매 학기 초가 되면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동영상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애플의 창업자, 고인이 된 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2005년도에 졸업식 축사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 축사 동영상을 물론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는 입학을 하신 거지만 이 원래 이 커맨스먼트라는 말이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졸업식의 의미지만 사실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스티브 잡스의 연설의 내용이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연설을 이미 여러 차례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10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매년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시청을 꼭 이제 추천드리니까 제가 요 영상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 스티브 잡스 영상 이제 붙여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우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동영상 수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동영상 또 이어 붙여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줌 수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program is brought to you by Stanford on iTunes U at Stanford University. Please visit us at itunes.stanford.edu.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So why'd I drop out?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and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And here I was, spending all of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and begin dropping in on the ones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It wasn't all romantic. I didn't have a dorm room, so I slept on the floor in friends' rooms. I returned Coke bottles for the 5-cent deposits to buy food with. And I would walk the 7 miles across town every Sunday night to get one good meal a week at the Hare Krishna temple. I loved it.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Let me give you one example.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early in life.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e worked hard,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During the next 5 years, I started a company named Next, another company named Pixar, and fell in love with an amazing woman who would become my wife. Pixar went 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computer animated feature film, Toy Story, and is now the most successful animation studio in the world. In a remarkable turn of events, Apple bought Next, and I returned to Apple, and the technology we developed at Next is at the heart of Apple's current renaissance. And Lorene and I have a wonderful family together.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Don't settle.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had a scan at 7:30 in the morning, and it clearly showed a tumor on my pancreas. I didn't even know what a pancreas was. The doctors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3 to 6 months.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d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make sure everything is buttoned up so that it will be as easy as possible for your family. It means to say your goodbyes. I lived with that diagnosis all day. Later that evening, I had a biopsy where they stuck an endoscope down my throat, through my stomach and into my intestines, put a needle into my pancreas and got a few cells from the tumor. I was sedated, but my wife, who was there, told me that when they viewed the cells under a microscope, the doctors started crying because it turned out to be a very rare form of pancreatic cancer that is curable with surgery. I had the surgery, and thankfully, I'm fine now. This was the closest I've been to facing death, and I hope it's the closest I get for a few more decades.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a useful but purely intellectual concept. No one wants to die.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Right now, the new is you. But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you will gradually become the old and be cleared away. Sorry to be so dramatic, but it's quite tru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When I was young, there was an amazing publication called the Whole Earth Catalog, which was one of the Bibles of my generation. It was created by a fellow named Stuart Brand, not far from here in Menlo Park, and he brought it to life with his poetic touch. This was in the late 60s, before personal computers and desktop publishing, so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s, scissors, and Polaroid cameras. It was sort of like Google in paperback form 35 years before Google came along. It was idealistic,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Stuart and his team put out several issues of the Whole Earth Catalog, and then, when it had run its course, they put out a final issue. It was the mid-1970s, and I was your age.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The preceding program was brought to you by Stanford on iTunes U and is copyrighted by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Please visit us at itunes.stanford.edu.